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44강 오부 회복으로 가는 길의 13장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트라우마의 치유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라우마 기억의 통합,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탈민감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도입부부터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까지를 우리가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고 오늘의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서적 뇌를 돌보려면 6가지 과다한 흥분을 잠재우고 마음 챙김, 그리고 관계, 공동의 리듬과 동시성, 몸과 몸 닿기, 행동하기 이 6가지에 대해서 지난 서너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변연기 치료는 너무 흥분되거나 또 너무 이렇게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그 경계 사이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이걸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변연기 치료다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려면 우리가 정서적 뇌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정서적 뇌를 잘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과도한 흥분을 잠재우는 것, 우리가 천천히 깊은 숨을 쉬거나 혹은 찬양하거나 노래하거나 혹은 움직이거나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명상요법,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하게 되면 이걸 내가 자꾸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고 깨닫는 순간에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더 기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관계, 결국 우리가 주위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가 나의 안전을 확인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이 회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동의 리듬과 동시성,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가 같은 리듬을 율동을 하고 같이 노래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를 또 회복시켜 준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 닿기, 우리가 치료 목적의 마사지, 펠덴크라이스 혹은 크레니오세이크럴 세라피를 통해서 우리가 타치가 되면서 우리가 몸에 대한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펠덴크라이스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두 개의 청골요법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기에서는 우리가 마델 먹인 같이 어떤 노상 강도의 어떤 이 모델을 동원해서 이제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때 본인이 이렇게 무력으로 본인이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트라우마 기억의 통합,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 탈민감화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라우마 기억의 통합은 결국 우리가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어떤 건지,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지, 근데 이 실체라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콜크 박사는 인비지블 데몬, 이 보이지 않는 악마와 같은 이 마귀와 같은 그런 존재라 그러거든요. 결국 보이진 않는데 이미 그 일은 다 끝났는데 5년 전, 10년 전에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근데 보면 보이지는 않고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정신치료, 전통적인 우리가 정신분석, 정신치료를 개척했던 프로이드 같은 분은 1914년에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이 환자가 결국 그때 일을 다시 겪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내가 겪었던 걸 다시 한번 겪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겪었던 트라우마를 하나의 이야기로 쭉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반복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스토리로, 정상적인 기억은 우리가 스토리로 되어 있지만 트라우마의 기억은 조각난, 때로는 그 소리로, 또 이미지로, 혹은 느낌으로, 뭐 냄새로 이렇게 조각난 기억들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폐합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면 좋긴 한데 문제는 그걸 하는 과정에 나타난 감각의 고통이라든지 어떤 감정적으로 막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느낌, 수치심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끝까지 못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된다는 걸 이제 지금은 아는데 프로이드 시대만 해도 내가 그때로 가서 그때 이야기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걸 제대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치료가 된 것 같고 마음이 밝아졌다. 아, 그러니까 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기억을 통합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하는 걸 이제 프로이드는 알았는데 문제는 그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몰랐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스탠 우테 로렌스 부부의 교통사고, 그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안개 속에 막 8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때 막 문도 열리지 않고 그 압도된 분위기에서 남자 스탠 로렌스를 어쨌든 창문을 깨고 나와서 구조를 요청해서 결국은 살아남았지만 이 스탠 로렌스가 지금도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에 집중이 안 되고 식은땀을 가끔씩 느끼고 뭔지 모르는 이 두려움 때문에 일상생활이 안 된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분에 대한 그 상황을 다시 재현을 해서 MRI를 찍어보니 결국은 이 시간에 대한 감각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전두엽의 기능이 지금 소실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라든지 소리 그리고 어떤 그 감각들 이런 것들을 느끼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시상 부위, 우리가 살라무스라고 하는 이 부위의 기능들이 떨어진 걸 우리가 MRI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오히려 감정적인 부분, 이 부분은 너무나 까맣게 나오면서 막 이렇게 이 편도체는 막 흥분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실은 흥분되지 않아도 되는데 이미 그때 소리만 들려도 그때 스토리만 해줘도 본인은 막 머리가 진짜 이것이 이 지금은 옛날에 그것도 일이고 지금 일이 아니잖아 하는 이 타이밍, 시간에 대한 감각을 하는 뇌는 완전히 기능이 소실되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교통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해줘도 나는 벌써 그때로 완벽하게 돌아가서 막 흥분하고 식은땀 흘리고 막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이 MRI로 이제 증명되면서 스탠 로렌스도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는 것이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콜크 박사는 알았지만 MRI 사진을 보니까 이분은 이것이 시간이라든지 혹은 이 일이 왜 어떤 식으로 일어났고 또 이때 느끼는 감각들이 이렇게 통합이 되고 지금 시간에는 아니지 그건 옛날 일이잖아, 이 감각은 지금 내가 내 몸으로는 느끼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생긴 감각이지 지금 내가 느끼는 어떤 상황 때문에 느끼는 감각이 아니다. 이걸 인지하는 부분은 이게 기능이 마비됐다는 걸 이제 MRI를 보니까 콜크 박사는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분은 자꾸 옛날 이야기를 자꾸 되살려라 이렇게 정신치료를 하면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 치료가 처음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은 쇠퇴하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는 이것이 아닐까. 프로이드가 몇몇 성공한 사례들 과거의 이야기를 해보니까 도움이 됐더라 하는 거에 집착해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을 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만약 알았더라면 프로이드도 적용을 안 했을 건데 그 당시에 이제 MRI가 없었으니까 이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콜크 박사는 이 스탠 로렌스에 대해서 더 이상 정신분석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EMDR이라고 하는 요법을 통해서 이분이 다시 이제 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서 이분이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는 중간 과정으로 EMDR을 도입해서 이분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통합을 하니 이분은 이제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EMDR이든 그것이 그 치료 목적의 마사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쨌든 이분이 뇌가 그런 이 전두엽과 또
또 시상 부위, 살라무스라고 하는 어떤 감각을 통폐합하는 이 부위가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사실은 이 과거의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도록 하는 이제 이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 트라우마 기억이 통합돼야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이 가능하다. 근데 모든 사람을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기 위해서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해보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가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에 그래서 내가 회복된 다음에 이걸 통합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프로이드 시대의 접근법과 이 요즘 이제 느끼는 MRI가 이제 기능성 MRI가 되고 난 뒤에 접근법이 달라졌다. 아마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테 로렌스 같이 내가 하얗잖아요. 아무 기능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정말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하면 본인이 완전히 이렇게 하이퍼 어라우저의 상태에 있거든요. 이럴 때 이분을 이 감각을 서서히 깨우려면 정말 치료 목적의 마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이분이 감각을 회복시킨 다음에 내가 정상적으로 까맣게 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은 스테이블하게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사실은 치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MRI를 꼭 찍어서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의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 이분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차 대전 때 뭐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PTSD를 겪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제 영화가 유튜브에도 보면 나와 있거든.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는 건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히프노시스 우리가 이제 최면요법을 이용해서 과거의 전쟁터에서 어떻게 본인들이 그걸 겪었는지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를 이야기하게 하는 결국은 히프노시스 방법을 이용해서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시키는 요법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히프노시스 방법을 많이 쓰지는 않는데 콜크 박사는 이제는 우리가 히프노시스 방법을 통해서 트라우마 기억을 통합하는 것도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되게 릴렉스를 시켜놓고 이제 이렇게 되면 릴렉스가 되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액션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혹은 그런 뭐 주사 같은 거 아주 이렇게 잠을 조금 완전히 잠들게 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잠을 아주 이렇게 정말 졸리게 만든 다음에 옛날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 잠자는 것과 안 자는 걸 이렇게 우리도 이제 깊이 잠이 막 올 때 말을 시키면 옛날 이야기 해봐라 그러면 옛날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막 누구한테 맞았고 막 폭행을 당해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도 내가 너무 잠이 오니까 그냥 그 감각을 조금 이렇게 잠재우면서 본인이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그 방법으로서 이제 이런 히프노시스가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걸 이제 이런 Let There Be Light라는 이런 영화를 소개하면서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 인지행동 치료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집에 막 거미가 있다. 혹은 비행기를 타는데 막 두렵다. 혹은 고공공포증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게 비이성적인 두려움인 거죠. 뭐 비행기라는 게 물론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사실은 통계로 보면 자동차보다도 훨씬 이렇게 안전하다. 혹은 뭐 거미라는 게 뭐 독거미가 아닌다 하면은 뭐 있어도 털어내버리면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포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가짜 그림으로 된 거미를 자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종이잖아. 이건 거미 그림이잖아.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거미를 저 멀리 놔두고 이제 자꾸 봐라. 저 거미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이런 이 공포를 극복하도록. 그 처음에는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다가 또 실제 노출하게 되는 이런 이제 요법을 통해서 이걸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PTSD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요즘에 이렇게 안경을 쓰면서 컴퓨터에 막 전쟁하는 내가 전쟁에서 겪었던 PTSD가 있으면 전쟁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래 저건 전쟁터 그림이 영화잖아. 그림이잖아. 하면서 이제 서서히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트라우마 환자한테 PTSD에 적용해 보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한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뭐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이런데 그런 거에 이제 적용을 하는데 문제는 트라우마 있는 환자는 그런데 딱 노출되는 순간에 본인이 아까 스탠 로렌스 같이 완벽하게 과거로 돌아가 버리면서 그때 그 흥분 때문에 막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면 거미 때문에 두려운 사람은 뭐 처음에는 아 그래 그림이잖아. 그리고 뭐 거미를 멀리 놔두고 보면 저것이 나를 해할 수 없는 해칠 수 없는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되면 그래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트라우마 환자는 다르다는 거거든요. 내가 감정을 조절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막 어떤 우리가 홍수 같은 거에 막 이렇게 노출되는 경우는 막 거의 한 100분 정도에 이렇게 노출이 돼야 겨우 좀 효과가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엄청난 본인이 그동안 느껴야 되는 그 감정적인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 효과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라우마 환자한테는 특히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하거나 어릴 때 성추행을 당하거나 어릴 때 이 물리적인 폭행을 당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 어릴 때 막 두드려 맞고 자랐다. 그건 뭐지 가짜로 예를 들어서 진짜 몽둥이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솜방망이 같은 걸로 뭐 자 이제 옛날에 그런 거 안 무서워 이거 너 안 맞 이 괜찮잖아 안 아프잖아 효과가 없다는 거거든. 왜냐하면 벌써 이 두드리는 자체가 그 행동을 하는 순간에 얘는 과거로 완벽하게 돌아가서 이 본인이 실제로 진짜 두드려 맞는 느낌을 갖는데 이거를 반복한다고 해서 이것이 좋아지겠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이 행동인지 치료라는 것이 글쎄 적용되는 상황들이 다르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PTSD에는 CBT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게 이제 콜크 박사의 주장이고 실제로 한 15% 정도에서는 좀 도움이 좀 됐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도움이 안 되고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좀 뭐 서포티브 세라피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너무 이렇게 결과가 나쁘다.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이 특히 막 이렇게 패배감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결과가 더 안 좋았다. 이제 이렇게 콜크 박사는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전쟁에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쓰면 내가 마치 현장에 가 있는 것처럼 막 이런 요즘 컴퓨터로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이란, 이라크 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라크 때 막 이렇게 전쟁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막 겪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해봐야 실제로는 이 큰 도움이 안 됐다. 그리고 대부분의 미군들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적응을 못한 게 아니고 일상에 와서 일상의 조용한 이 생활을 견디지 못한 거거든요. 앞에 우리가 트라우마를 시작하면서 이 PTSD, 이 트라우마의 환자들은 일상의 삶이 되게 지루할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조용하고 커피 마시거나 밥 먹거나 뭐 애들 학교 가거나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뭐 집은 조용하고 본인은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전쟁을 갔다 왔으니까 연금도 나오겠다 그러면 뭐 조용히 지내도 되는데 이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 이 공허함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 정말 이 사람들이 슈퍼마켓을 가고 일상의 삶들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인지행동 치료만 가지고는 어렵다. 이게 이제 그 논리를 콜크 박사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도움이 되려면 트라우마의 어떤 기억이 떠올랐을 때 내가 그게 압도되지 않고 아 그래 그거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나는 여기 안전한 데 와 있잖아. 이제 이런 걸 본인이 인지할 수 있는 사람. 아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통폐합할 때도
일부는 도움이 된다는 게,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내가 트라우마를 받은 거를 다시 이제 잘 통폐합해서 기억을 되살릴 수 있으면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런 기억이 떠올라도 뭐 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압도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이걸 설명할 수 있고 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은 뭐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걸 했더니만 10번을 하자 그랬는데 10번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는 너무 힘들고 집에 가서 다시 막 그 고통 때문에 술을 끊었던 사람도 다시 술 마시기 시작하고, 막 가족들한테 또 이제 감정이 조절이 잘 돼서 가족들을 잘 대하다가도 이거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이제 실제 상황을 다시 한번 이 모니터를 통해서 보거나 뭐 어쨌든 봐야 되니까 다시 그 경험이 되살아나면서 집에 가서 막 가족들을 다시 막 폭행을 하기 시작하고, 본인도 막 겁이 질리고 두렵고 이런 상태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치료라도 막 CBT에 대한 막 광고나 이거 보면 막 트라우마가 이거 하나로 막 해결이 다 된다. 뭐 저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CBT에 대해서 해보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이제 우리가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디센시티제이션, 탈민감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들은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아주 희석해 가지고 뭐 1000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조금 넣어주면 우리 몸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도 별로 알레르기가 심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법처럼 탈민감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런 감정들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둔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콜크 박사가 정말 저는 참 제대로 봤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람이 둔해진다. 치료가 되려면, 우리가 인생을 풍부하게 살려면 더 민감해야 되거든요. 아주 이렇게 미묘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정말 라면 하나를 먹어도 라면의 면의 쫄깃함과 또 이 수프의 어떤 느낌들, 거기에 그 국물의 맛,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먹어야 이 라면이 맛있지. 그냥 뭐 감각이 좀 둔해지면 그냥 뭐 배를 채우는 목적으로 먹는 라면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이 살아날 때, 감각이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느낄 때 우리가 이 치료가 더 잘 됐는데, 이 방법은 일단 탈민감화라는 게 감각을 둔하게 하는 그 목표가 과연 맞겠냐 하는 게 이제 콜크 박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한 애를 봤는데 5살짜리 애가 집에서 막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빠가 막 고함 지르면서 막 욕을 하고 이럴 때 얘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걸 보면서 얘가 평소에 얼마나 아빠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얘가 감각이 없는 거죠. 아빠가 막 그렇게 막 이 고함 지르고 너 죽일 거다 빨리 와라 막 이럴 때 애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는 거는 평소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는 어떻게 이게 치료가 되겠느냐. 뭐 이게 이제 이 실제로 그것이 이제 연구 논문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어떤 감정적인 이 민감도가 둔해지면 이것이 이 탈민감화가 자꾸 되면 우리가 감각이 둔해진다 하는 것이 논문으로도 나왔다. 이걸 이제 콜크 박사 설명하면서 탈민감화는 결국 트라우마의 회복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트라우마의 어떤 기억을 통폐합하는 건 도움이 되지만, 오늘 주제 3가지 중에서 그 다음에 했던 CBT, 어떤 인지 이 기능, 그리고 탈민감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콜크 박사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보니까 이게 탈민감화가 그 자체로는 오히려 견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려면 사실은 그 디테일한 거, 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감각의 그 섬세한 것들을 느낄 수 있어야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탈민감화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겠다. 저도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도에 거의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PTSD를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갔다 온 사람들은 뭐 거의 상당수가 절반 이상은 뭐 PTSD를 겪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탈민감화를 했더니만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치료들은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에 압도되지 않은 아주 심한 사람들이 아닌 좀 약한 사람들은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겪는 그런 심한 PTSD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의미로는 우리가 뭐 이런 이제 PTSD 이런 사람들은 뭐 정신과에서 결국 다뤄야 될 부분이겠지만 많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심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그 감정이 내가 압도돼서 막 내가 그런 일상의 삶이 다시 방해를 받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는 CBT라든지 디센시티제이션 탈민감화도 우리가 치료에 어떤 활용을 하려고 본인들이 어떤 그게 마음만 열려져 있으면 충분히 도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뭐 저는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이 13장이 어떤 트라우마로부터 회복, 치료에 관해서 뭐 지금과 같은 이제 CBT라든지 혹은 탈민감화, 디센시티제이션 같은 이런 강론적인 내용도 있고 혹은 치료자를 선택하는 것, 트라우마의 어떤 치료 원칙 이런 총론적인 내용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좀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7번에 결국 걸쳐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트라우마로부터의 회복 마지막 순서로서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마약이 있을까 그리고 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약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회복의 길은 인생의 길이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고 전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다음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